네, 안녕하세요. 2025년 1월 2일입니다. 새로운 한 해가 밝았는데요. 올해는 이제 뱀의 해라고 그러죠. 뱀이 우리가 얼핏 생각하기에는 좋지 않은 존재로 그렇게 여겨지지만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은 뱀처럼 지혜롭고 양처럼 순교를 하라 뭐 그런 내용도 있다시피 뱀은 또 한편의 지혜의 상징입니다. 지혜롭게 한 해를 보내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이러한 또 요구가 이러한 필요가 있는 것이 지금 상황이 대내적, 대외적으로 많이 안 좋은 상황이죠. 특별히 이제 공인중개사 시험을 준비를 하고 계신 혹은 준비를 할까 망설이는 여러분들 입장에서도 여러 가지 대내적, 대외적 상황들이 내가 이 공부를 과연 해야 될까 하는 그런 확신을 갖기에 헷갈리게 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특별히 요즘에 계속 이제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공인중개사 개업을 하셨던 분들도 폐업을 한다는 소식들이 많이 들려오고 또 벌이가 예전만 같지 못하다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사실은 모든 상황들이 작용과 반작용의 법칙이 있잖아요. 상황이 안 좋으면은 상황이 안 좋은 끝 그 후에는 다시 이제 상황이 회복되는 그러한 자연적인 현상들이 벌어지는데 이런 경기도 또 부동산 경기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많이 좋진 않지만 이것이 언젠가는 또 바닥을 치고 올라갈 때가 있거든요. 그 올라갈 때를 준비하는 게 지혜로운 거죠. 지금 상황이 안 좋다고 또 내팽겨 쳐 놓으면 정말 이제 바닥을 치고 올라갈 때 그때 대비가 이미 늦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이 이제 가장 안 좋은 때다 생각하시고 이 안 좋은 때에 미래를 위해서 이 공인중개사 시험 공부와 또 이 자격증을 준비를 해 놓으시면 이제 경기든 뭐든 본격적으로 회복 국면에 들어설 때 그때 유용한 방편이 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공인중개사 시험 응시자 수를 보면은 현재 상황이 어떤지에 대해서 극명하게 우리가 좀 숫자적으로 알 수가 있어요. 제가 한번 최근 10년간의 응시자 수 변화 상황들을 조사해 봤습니다. 자, 2014년에 이제 응시자 수가 12만 명 정도였어요. 그러다가 이제 계속 늘어납니다. 15만 명, 16년에 18만 명, 네, 계속 늘어나서 32회 때, 21년에 27만 8천, 거의 30만 명 가까이가 시험에 응시하는 이제 정점을 찍게 되고요. 그 뒤로 점점 줄어들어서 22년 26만 명, 23년 20만 명에서 작년에는 급격히 줄었어요. 14만 명으로. 합격자도 32회나 33회 대비 반토막 나서 3만 명 정도로 줄었고요. 아마 올해는 더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14만 명 정도라는 수치는 지금까지 없었던 수치죠. 지금까지 가장 적었던 수치가 거의 10년 전에 14년, 15년에 있었던 12만 명, 15만 명 수치와 비슷합니다. 거의 10년 만에 이제 원래 위치로 돌아갔는데 아마도 이렇게 이제 저점을 찍고 다시 이렇게 회복되시 숫자가 27회, 28회 회복되듯이 다시 회복되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경기도 그렇고 모든 상황들이 이렇게 저점과 고점을 오가면서 변동되니까요. 그래서 지금 저점이다 생각하시고 지금 준비를 해 놓으시면 유용한 수단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공인중개사 시험 공부는 물론 제 1차적인 목표가 중개사 자격증을 획득을 해서 원하는 어떤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이지만 공부를 해보시면 알겠지만 실생활에 가장 유용한 일반인의 삶 가운데 가장 유용한 지식들이 광범위한 지식들이 응축되어 있는 그러한 과목이라고 볼 수 있어요. 민법은 민법대로 물론 부동산 관련한 법률 위주로 되어 있지만 꼭 실생활에 필요한 그러한 내용들이 응축되어 있고 부동산학계로는 잡다한 지식들이 모여 있다라고 볼 수 있지만 그 외에 또 공법도 우리 실생활의 부동산과 관련된 여러 가지 내 재산을 지키기 위한 국가적인 법령 그리고 우리 개인 차원에서 알아야 될 여러 가지 부동산과 관련된 개발과 관련된 법령들이 모아져 있고요. 그 다음에 중개사법이야 중개사를 하려면 꼭 필요한 그러한 내용들이니까 뭐 더 이상 말할 필요도 없고 그 다음에 세법
그 다음에 공시법 이런 내용들이 보면은 세부적으로 일상생활을 하면서 꼭 필요한 내용들을 잘 함축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상식을 넓히고 실생활에 필요한 법률적인 지식을 갖추는 차원에서도 굉장히 유용한 그런 과목들이니까 그런 차원에서도 배워두실 만한 거죠. 자, 그래서 용기를 가지시고 힘을 내시고 아직 시간은 좀 많이 남아있지만 차근차근 잘 준비하시면 좋은 도움이 될 것이고요. 저는 공법이라는 과목을 가장 효과적으로 적은 노력으로 최대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여러분을 잘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개발 밀도 관리 구역과 기반 시설 부담 구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이 부분도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부분이고 또 나오면 맞춰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의 깊게 잘 학습해 두시길 바랍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이 나침판 역할을 하는 맵에서 보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이 개발 밀도 관리 구역과 기반 시설 부담 구역이 맨 끝에 있어요. 즉 그러니까 제1장에 이 엄청나게 많은 방대한 내용의 가장 마지막 부분에 위치해 있다. 얘기인즉 조금만 더 참으시면은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1장이 끝난다. 예, 그렇게 아시고 같이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개발 밀도 관리 구역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자, 먼저 항상 이 그 제목을 유심히 보셔야 돼요. 개발 밀도 관리 구역 말 그대로 개발이 이미 성숙해서 그 개발 밀도가 꽉 차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더 이상 개발이 더 진척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될 필요가 있는 구역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먼저 이해를 해두고 계시는 게 이어질 내용 파악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지정권자는 아무래도 이제 현 상황들을 가장 잘 알고 있어야 되니까 이 6인이 지정권자가 되겠고요. 이 사람들이 어느 지역이냐면 주거, 상업, 공업 지역에서의 개발 행위로 기반 시설의 처리, 공급 또는 수용 능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중 기반 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지역을 개발 밀도 관리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어요. 자, 왜 주거, 상업, 공업 지역이냐? 그런 지역이 이제 개발 밀도가 충분히 진행된 지역이에요. 개발 밀도가 꽉 차 있는 지역이죠. 녹지 지역 같은데 그런 상황이 벌어질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주상공 지역이 개발 밀도 관리 지역으로 구역이 지정될 수 있는 지역이다.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이런 지역에서 이 개발 행위로 인해서 기반 시설의 개발 행위가 만약에 진행된다면 기반 시설의 처리, 공급 또는 수용력이 부족해요. 그러면 기반 시설을 확장하면 되는데 사실 그런 여유가 없는 지역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반 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지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개발 밀도 관리 구역으로 지정해서 억제를 한다는 거예요. 개발을 제한을 한다는 겁니다. 역시 지정 기준은 이제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고요. 지정 대상 지역을 구체적으로 보면은 도로, 수도 공급 설비, 하수도, 학교 등 기반 시설의 용량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중 기반 시설 설치가 곤란한 지역으로서 이런 지역이 개발 밀도 관리 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는 지역입니다. 자, 볼까요? 도로율이 20% 이상 미달되는 지역. 도로가 충분치 않아요. 20% 이상 미달되니까. 그 다음에 향후 2년 이내 수도에 대한 수요량이 수도 시설의 용량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이에요. 그런데 시설 용량이 초과해도 더 이상 뭔가 기반 시설을 하기가 힘든 곤란한 그런 지역인 거예요. 하수 발생량이 시설 용량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돼요. 그러나 확장하기 곤란해요. 향후 2년 이내 학생 수가 학교 수용 능력을 20% 이상 초과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이에요. 그런데 학교를 추가로 설치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개발 밀도 관리 구역으로 지정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보면 숫자가 2가 공통적으로 이렇게 있어요. 20%, 2년, 20%. 네. 그러니까 그런 숫자를 중심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구역을 지정할 때 경계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이 경계가 흐트러져 버리면 사실은 개발 밀도 관리 구역으로 그 안에 이렇게 지정된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의 상황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건물의 임대료가 달라질 수 있어요. 집가가 달라질 수 있어요.
아무래도 제한받는 지역은 좀 불리하게 작용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시비가 발생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그 경계선을 분명하게 구분되도록 해야 된다. 그런 내용이고요. 용적률을 이제 그래서 강화를 하게 되는데 이 밑에서 이제 나올 겁니다. 용적률에 대해서는. 자, 그리고 이렇게 이제 개발 밀도 관리 구역을 지정을 하려면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6위는 개발 밀도 관리 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려면 해당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를 거쳐야 돼요. 이렇게 심의를 거쳐서 이 6인이 지정하면 됩니다. 별도의 승인 절차가 없다는 사실을 이따가 이 기반시설 부담구역과 함께 같이 비교하면서 꼭 암기를 해 두셔야 되는 중요한 사항인데요.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렇게 지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공부에 게재하는 방법에 의해 고시해야 되고요. 개발 밀도 관리 구역을 지정을 하면 어떤 효과가 있느냐. 이 개발 밀도 관리 구역 안에서는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강화하여 적용해야 합니다. 즉 이렇게 강화해서 적용한다는 것은 좀 더 엄격하게 규정을 적용한다는 얘기고요.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줄여서 더 많이 못 짓게 한다는 얘기예요. 강화하여 적용한다는 얘기는. 그래서 해당 용도 지역에서 적용되는 용적률의 최대 한도를 50% 범위에서 강화해서 적용합니다. 그러니까 용적률을 최대 100에서 50%로 축소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옛날에는 예를 들어서 4층까지 지을 수 있었던 것을 2층까지밖에 못 짓게 한다. 뭐 쉽게 말하면 그런 얘기죠. 그래서 개발 밀도가 이미 포화 상태이므로 더 강한 제한으로 축소하여 쾌적한 환경을 만들겠다. 그런 뜻입니다. 자, 여기서 이 건폐율 및 용적률을 강화해서 적용한다라고 이렇게 명문에 나와 있지만 실제로 그 구체적인 수치가 나와 있는 것은 용적률에 한해서만 나와 있어요. 용적률의 최대 한도를 50%의 범위에서 강화하여 적용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건폐율을 강화하여 적용한다라고 하면 맞는 말이겠지만 건폐율의 최대 한도를 50% 범위에서 강화하여 적용한다라고 하면 틀린 말입니다. 용적률을 50% 범위에서 강화하여 적용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셔야 되겠고요. 자, 이 정도 이제 개발 밀도 관리 구역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되겠고, 더 중요한 것은 이제 기반시설 부담 구역입니다. 이 기반시설 부담 구역은 개발 밀도 관리 구역과 겹치지 않는다는 게 시험 문제이거든요. 자주 나오는 시험 문제예요. 그래서 이 기반시설 부담 구역은 개발 밀도 관리 구역 외의 지역으로서 개발로 인해서 도로, 공원, 녹지 등 기반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필요한 용주를 확보하기 위하여 지정 고시하는 구역을 말해요. 자, 개발밀도 관리구역 외의 지역이다. 그러니까 개발밀도 관리구역은 주상공 지역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주상공 외의 지역의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알아두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 밑에 지정 대상 지역을 이 개발 이용 파트에 나와 있는 성장관리구역, 개발밀도관리구역, 기반시설 부담구역 요 세 가지를 이렇게 구분해 놨어요. 자, 성장관리구역은 이게 주상공 지역이 아닌 녹관 농자 지역에 약간 그러니까 도심의 외곽 지역이겠죠. 그런 지역에 향후 성장 가능성 있는 지역을 난개발이 되지 않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될 필요가 있기에 지정하는 구역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녹관 농자 지역이 해당되고요. 개발 밀도 관리 구역은 도심지가 되는 거죠. 더 이상 개발을 못하도록 개발 밀도를 관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상공 지역이 되는 것이고요.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이 주상공 지역이 아닌 농자 지역이 되겠죠. 이 표를 보면서 정리를 다시 한번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기반시설 부담구역의 지정 대상을 보면은 다음과 같은 지역에 대해서는 지정을 해야 됩니다. 지정할 수 있다가 아니라 지정을 해야 돼요. 자, 어떤 지역이냐면 행위 제한이 완화되거나 해제되는 지역,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기반시설 부담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기반시설을 부담시켜야 돼요. 그 다음에 용도 지역 등이 변경되거나 해제되어 행위 제한이 완화되는 지역, 개발 행위 허가, 현황 및 인구 증가율 등을 고려해서 이런 지역에 해당되는 지역에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설치합니다. 어떤 지역이냐? 해당 지역의 전년도 개발 행위 허가 건수가 전전년도 개발 행위 허가 건수보다 20% 이상 증가했어요. 개발이 굉장히 막 활성화되고 있기에 그래서 기반시설을 부담시켜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고요. 해당 지역의 전년도 인구 증가율이 그 지역에 속한 특별시, 광역시 이 6곳의 전년도 인구 증가율보다 20% 이상 높아지는 지역,
그래서 앞으로 그 지역이 팽창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런 지역에 대해서 기반시설을 부담시켜서 체계적인 발전이 될 수 있도록 유도를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임의적, 할 수 있는 기반시설 부담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임의적 대상 지역은 이 6인이 해당 지역의 계획적 관리를 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반시설 부담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역시 기준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고요. 근데 어떻게 정하냐? 최소 10만 제곱미터 이상의 규모가 되도록, 그 다음에 소규모 개발 행위가 연접하여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의 경우에는 하나의 단위로 묶어서, 또 역시 지형 지물이나 뭐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경계선이 분명하게 구분되도록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절차에서 보면은 이 6인은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때는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돼요. 그 다음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지정을 하게 됩니다. 최종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를 해야 됩니다. 자, 아까 개발밀도관리구역에서는 심의만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이 의견 청취까지 같이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비용을 부담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민감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 주민의 의견을 청취를 해서, 의견을 들어서 심의를 거쳐서 합니다. 그런데 이 개발밀도관리구역은 심의만 거친다는 사실이 중요한 비교사항이 되고 시험에 자주 나오는 부분입니다. 사실 개발밀도관리구역은 이제 개발을 자제시키는 부분이니까 의견 청취하면은 그게 의견이 청취가 되겠어요? 당연히 반대하고 난리가 나겠죠. 뭐 그런 이유 때문으로라도 의견 청취 절차는 없이 심의만 거쳐서 지정이 되지만,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뭐 난리는 날 수는 있겠지만 사실은 지가나 여러 가지 상황들이 좋아지는 그러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마음대로 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비용을 부담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의견을 청취해 절차를 거쳐서 심의를 또 한 후에 지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해를 하시고 그렇게 암기를 하시면 되겠는데, 뭐 이런 식으로 개, 심, 기, 의심, 개, 심, 기, 의심 이렇게 암기를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반시설 설치계획 수립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6위는 기반시설 부담구역이 지정되면은 기반시설 설치계획을 수립해야 하는데요. 1년 이내에 수립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도시군 관리계획에 반영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기반시설 부담구역에 이 설치가 필요한 기반시설은 어떤 것들이 있느냐? 도로, 공원, 녹지, 학교, 수도, 하수도, 폐기물 및 재활용 시설 이런 것들이 들어갑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학교이지 대학교는 아니다라는 것이 시험에 나왔어요. 또 나올까 싶긴 하지만 어쨌든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대학이라는 것을 이렇게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설치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틀린 것으로 해야 되겠죠. 사실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는 꼭 이렇게 대학이라고 하면은 또 정확한 표현은 아닙니다. 대학 외에 뭐 산업대학, 교육대학, 뭐 전문대학 그런 것 포함한 다양한 고등교육기관인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런 모든 것들은 기반시설에 해당되지 않아요. 기반시설 부담구역에 설치가 필요한 기반시설이 아니라는 것 알아두시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지구단위 계획을 이렇게 수립한 경우에는 기반시설 설치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봅니다. 페이지 52페이지에 넘어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지구단위 계획은 도시지역에서도 지정할 수 있고요. 도시 외 지역에서도 지정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대부분 이제 도시 외 지역에서 주상공이 아닌 지역에서 지정되는 경우, 그런 지역에 지구단위 계획이 수립된 경우에는 기반시설 설치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지구단위 계획에는 반드시 기반시설 설치 계획이 포함되어야 하니까요. 그렇게 알아두시고, 또 기반시설 부담구역의 지정 고실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기반시설 설치 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면 그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봅니다. 기반시설 부담구역이죠. 1년입니다. 1년. 자, 그리고 이제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그러면 얼마를 부과를 할 것인가, 그리고 부과 대상은 어느 곳인가, 그거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설치비용 부과 대상, 기반시설 부담구역에서 기반시설 설치 비용의 부과 대상인 건축행위는 단독주택 및 숙박시설 등 대통령으로 정한 시설로서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물의 신축, 증축 행위로 합니다. 200m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신축, 증축 행위를 하는데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을 포함한다는 내용까지 같이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200제곱미터 이하, 기존 건축물이 뭐 100제곱미터고 새로 신축한 게 80제곱미터다. 다 합치면 180제곱미터예요. 그런 경우는 신축이나 증축이 이루어져도 기반시설 설치 비용 부과 대상이 아니게 되는 거죠. 그리고 개축이나 뭐 재축 이전 리모델링 이런 거 다 설치 비용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기존 건축물을 해체하고 신축하는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의 건축 연면적을 초과하는 건축행위만 부과 대상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200제곱미터였는데 이거를 해체를 하고 300제곱미터의 건축물을 새로 지었다, 신축을 했다. 그런 경우는 300제곱미터를 전체 다 부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건축물의 200을 초과한 이 100제곱미터에 대해서만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부과를 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물별 기반시설 유발개수가 있는데요. 이게 이제 시험에 자주 나오는 내용은 아니지만 이제 가끔씩 나오는데 이게 참 애매하죠. 외워놓으면은 이해만으로써 맞추기는 힘든 문제고요. 그냥 또 틀리고 암기만 해놓으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바로 맞출 수 있는 그런 문제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통과하자니 그렇고 또 암기하자니 암기할 내용들이 만만치 않죠. 그러나 이 암기 코드를 이렇게 적절하게 암기해 두시고 몇 번 반복해 놓으시면은 문제없이 맞출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에너지는 쏟지 않되 대략 문제를 맞출 수 있을 정도만 암기를 해 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해를 한다 그러면 유발 개수는 뭔가를 유발시키는 그러한 지수예요. 그러니까 유발을 많이 시키면 숫자가 크겠고요. 유발이 적으면은 숫자가 적겠죠. 근데 기반시설 유발개수라는 건 뭐냐면은 이 기반시설이라는 것은 사람이 많이 꼬이면은 그만큼 기반시설이 많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반시설 유발개수가 크다는 것은 사람이 많이 꼬인다는 겁니다. 이 위로 갈수록 사람이 많이 꼬인다는 거죠. 그래서 숫자가 커지는 거죠. 위락시설 이런 거 사람이 많이 꼬이죠. 관광휴게시설 이런 거. 그런데 밑으로 내려가면서 보세요. 창고시설, 뭐 방송통신시설 이런 거 사람이 많이 꼬이는 곳이 아니라는 거죠. 나머지 단독주택, 공동주택,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업무시설 이런 것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밑으로 내려갈수록 유발 개수가 작아지는 거예요. 0.7 정도로. 그런 논리 구조가 이루어져 있다는 건 먼저 아시고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이 순서를 묻는 문제가 나오기도 하고요. 이 구체적인 유발 개수를 좀 알아야만 빨리 답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문제 유형이 나오기도 해요. 그래서 두 가지 방향으로 좀 알고 계시면 필요한 부분 암기하고 계시면은 문제를 빨리 맞출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먼저 이 순서를 대략 암기하신다고 그러면 이렇게 암기하시면 돼요. 의관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의관이라는 유튜버가 화요일, 수요일 날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일종 판매하며 숙박하며 과로해서 의료시설 가서 방창고 붙였다. 위, 관이가, 이가, 화, 수, 순종 하는 마음으로 일종 판매를 하다가 숙박하며 과로해서 의료시설 가서 방창고 붙였다. 그 나머지는 다 이제 여기 언급되지 않은 것은 0.7로 그렇게 알면 돼요. 맨 밑에 있다. 그렇게 알면 됩니다. 그렇게 이제 순서대로 암기를 하시는 부분을 하나 염두에 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숫자를 대략 알고 계시면 필요한 부분 알고 계시면 또 답을 빨리 찾을 수가 있어요. 자, 위락시설은 둘이 가서 하나가 되는 곳입니다. 그렇죠? 둘이 가서 하나가 되는 곳이에요. 그 다음에 관광휴게시설은 관광휴게는 일 구하고 나서 가야죠. 일도 없이 그렇게 가면 안 되죠. 일 구. 그 다음에 화요일, 수요일 연달아서 순종을 하면은 일사병 걸리죠. 너무 과로해서는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일종 이 마약을 판매하면은 113에 신고됩니다. 13에 신고된다.
신고해야 된다. 그게 뭐 113이라는 게 있는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그렇게 말을 만들어 본 겁니다. 숙박시설은요, 자주 이용하면 안 돼요. 하루만 이용하는 겁니다. 1일만 이용하라. 의료시설에 가면은 영구차가 있습니다. 영구차. 방송통신시설에 가면 팔방미인들이 많이 있어요. 참고시설, 참고시설. 뭐 이런 식으로 이 두 개를 병행해서 암기를 하시면 되겠고요. 이거 몇 번만 하면은 대충 이제 시험 문제 나오면 맞출 수가 있어요. 너무 에너지는 쏟지 말기 바랍니다. 민간 사업자가 부담하는 부담률은 20%로 하고요. 납부 의무자는 이 타인 소유의 토지를 임차해서 건축행위를 하는 사람도 납부 의무자에 해당된다는 것. 또 알아두셔야 되겠고요. 부가 시기 및 납부 기한은 먼저 부가를 해야 납부를 하죠. 그래서 이 6인이 납부 의무자가 건축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부과를 먼저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납부 의무자가 사용 승인 신청 시까지 이 납부금을 납부를 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비용은 현금 납부를 원칙으로 하되 부과 대상 토지 및 이와 비슷한 토지로 납부를 인정할 수 있어요. 이거를 물납이라고 하죠. 물납이 인정될 수 있다. 그 사실도 알아두셔야 되고요. 또 이 기반시설 설치 비용은 특별회계를 설치해서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잔액이 생긴 경우 해당 기반시설 부담구역의 기반시설과 연계된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 확보 등에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칙 및 벌칙에 이제 도시계획위원회 내용이 나오는데 이 내용은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 그 국토 및 개발법에서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지방도시계획위원회라는 개념이 존재한다는 것 알아두셔야 되고요. 시범 도시에 대한 내용도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청문 실시에 대한 내용이 가끔가다 시험에 나오는데 이 청문회장을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 청문회장은 계도 실시로 웃죠. 웃긴 일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계도 실시로 웃는다. 개발행위 허가의 취소, 행정청이 아닌 도시군 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의 취소, 실시계획 인가의 취소. 이처럼 이 뭔가를 취소할 때, 계도 실시를 취소할 때 그때 청문이 실시돼요. 무슨 변경이나 뭐 인허가 문제 때문에 청문이 실시되는 게 아니고 취소될 때 그것도 같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제한 같은 거는 안 된다. 취소할 때 청문이 된다. 자, 이상과 같이 제1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대한 이론 강의를 마쳤고요. 오늘 배운 기출문제를 살펴보고 오늘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86번 개발밀도 관리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는 지역에 농림지역은 포함되지 않는다. 맞죠? 이 주상공지역이 대상지역입니다. 주거, 상업, 공업지역이 개발밀도 관리구역의 대상지역이다. 그 다음에 개발밀도 관리구역의 지정 기준, 개발밀도 관리구역의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으로 정함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죠. 기준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합니다. 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밀도 관리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려면 해당 지방자치사에 설치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예, 개발밀도 관리구역은 개심해서 심의를 거쳐야 되는데 당연히 6인이 심의를 거쳐야 하는 곳은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이죠.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의견 청취 절차는 없다고 그랬어요. 개발밀도 관리구역의 변경 고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고시를 해야 되고요. 이 승인은 가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개발밀도 관리구역은 시장군수가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되는 절차가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부분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 나오는 거죠. 개발밀도 관리구역에서는 당해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강화 또는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완화라고 하면은 큰일 나겠죠. 네, 강화해서 적용하는 겁니다. 더 못 짓게 하는 거예요. 강화하여 적용합니다. 강화하여 적용하죠. 강화하여 적용합니다. 293번 개발밀도 관리구역에서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의 최대 한도를 50% 범위에서 강화해서 적용한다. 건폐율의 최대 한도의 50% 범위에서 건폐율을 강화한다. 네, 건폐율이 아니라 용적률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건폐율이라고 하면 틀린 거예요. 용적률의 최대 한도의 50% 범위에서 용적률을 강화해서 적용합니다. 자, 제가 이렇게 비슷비슷한 문제를 굳이 문제를 분리해서 이렇게
한 이유는 문장이 약간씩 다르잖아요. 이제 이렇게 해서도 나오고 이렇게 해서 이런 방식으로도 나온다니까 다양한 문장을 적응하기 위해서 이거를 한 문제로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분리해서 이렇게 병기를 한 겁니다. 또 다음 시험에는 약간 또 바꿔서 같은 내용이지만 바꿔서 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다양한 문장에 적응하는 것들이 또 필요합니다. 기반 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기 위해 개발 밀도 관리 구역에 기반 시설 부담 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개발 밀도 관리 구역과 기반 시설 부담 구역은 중첩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기반 시설 부담 구역은 개발 밀도 관리 구역 외의 지역에 정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296번 기반 시설 부담 구역은 기반 시설을 설치하기 곤란한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한다. 아니죠. 개발 밀도 관리 구역은 기반 시설을 설치하기 곤란한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합니다. 기반 시설이 아니라 개발 밀도 관리 구역이고요. 중복하여 지정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주거 상업 지역에서 개발 행위로 기반 시설의 수용 능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중 기반 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지역은 기반 시설 부담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예, 왕창 틀렸죠. 일단 기반시설 부담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은 주거 상업지역이 아닌 주상공지역 외의 지역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여기까지 이 내용은 기반시설 부담구역이 아니라 개발밀도 관리구역이죠. 그래서 틀린 내용인데요. 만약에 여기서 이제 주거 상업지역에서 개발 행위로 기반시설의 수용 능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중 기반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지역이라고 하면 이거는 전체 다 개발 밀도 관리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라고 하면 맞는 답이 될 것입니다. 자, 그렇게 두 개가 서로 교차해서 바꿔서 내는 것이 문제의 유형이니까요. 잘 이해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299번 광역시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과정으로 인하여 행위 제한이 완화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이를 기반시설 부담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다라고 했네요. 일단 없다라고 하면은 뭐 아니다 없다라고 하면 의심을 해봐야 한다고 그랬죠. 행위 제한으로 완화되는 지역에 대해서 기반시설 부담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틀린 답이 되겠는데요. 지금 개발 밀도 관리구역이라는 것과 그 다음에 기반시설 부담구역이라는 두 개가 이렇게 순서대로 나오잖아요. 이 개발밀도 관리구역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를 하나 꼽으라 그러면은 저는 곤란이라고 뽑겠어요. 뭔가 하기 곤란한 지역이에요. 그래서 제한시키는 거거든요.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하나를 꼽으라 그러면 저는 완화를 뽑겠어요. 완화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기반시설을 설치를 하기 위해서 개반시설 비용을 부담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기반시설 부담구역이거든요. 그래서 그 키워드만 이렇게 잘 알고 계셔도 문제풀이에 굉장한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밀, 란, 기, 완 이렇게 키워드를 따서 머릿속에 확 집어넣어 버리시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밀란, 기완. 옛날에 뭐 기완이라는 사람이 이제 밀란을 일으키려고 그랬어요. 밀란, 기완. 그렇게 암기를 해두시면 되겠어요. 이 키워드만 확실히 알아도 문제풀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299번에 보면은 기완 맞는데 이 없다라고 했으니까 틀린 거죠. 300번 법령의 개정으로 인해서 행위 제한이 완화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기반시설 부담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기완 맞죠? 네. 자, 301번 쭉 내려가서 20% 이상 증가한 지역에 대해서는 기반시설 부담구역으로 지정해야 합니다. 그렇게 뭔가 많이 개발이 이제 활성화될 조짐이 보이고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이제 기반시설을 부담시켜야 된다. 그렇죠? 그 다음에 302번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은 해당 광역시에 설치된 지방도시계획의 심의 대상입니다. 개심, 기의심, 네, 심의 대상입니다. 여기는 심의도 들어갑니다. 의견 청취도 하고 심의도 거친다. 시장은 기반시설 부담구역이 지정되면 기반시설 설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이를 도시군 관리계획에 반영해야 합니다. 자, 이 내용이죠. 자, 304번도 이제 같은 유형의 문제고요. 그 다음에 305번 기반시설 부담구역에 설치가 필요한 기반시설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나왔죠. 여기 대학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공원은 기반시설 부담구역에 해당이 됩니다. 이런 것들 다 필요한 기반시설이 되겠죠. 녹지와 폐기물 처리시설도 해당이 되고요.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기반시설 설치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 3년이 아니라 1년이라고 그랬죠. 기반시설 부담구역의 지정은 1년이 다음 날
해제된 것으로 봅니다. 기반시설 부담구역에서 개발 행위를 허가받고자 하는 자에게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부과해야 한다. 그냥 그렇게만 하면 안 돼요.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신축, 증축에 대해서 비용을 부담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내용도 주의하지 않으면 맞다라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입니다. 기반시설 부담구역에서 기반시설 설치 비용의 부과 대상인 건축행위는 제2조 제20호에 따른 시설로서 200제곱미터였죠.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신축, 증축 행위로 한다. 그때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을 포함한다. 내용도 알아두시고, 리모델링은 기반시설 설치 비용의 부과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축 이전 리모델링은 해당되지 않죠. 기존 건축물의 건축 연면적을 초과하는 건축행위만 대상으로 합니다. 313번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신축하는 건축행위가 기반시설 설치 비용의 부과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의 건축 연면적을 초과하는 건축행위만 부과 대상으로 하죠. 자, 밑에 이 내용입니다. 기존 건축물의 건축 연면적을 초과하는 건축행위만 부과 대상으로 했죠. 자, 기반시설 유발 개수가 나왔는데요. 이제 이렇게 가장 큰 것, 순서대로 찾는 거예요. 대충 이제 이게 살펴봤더니 이 표가 눈에 들어와야 됩니다. 눈에 그려져야 돼요. 자, 쭉 보시면 알겠지만 관광 휴게시설이 맨 위에 있었죠. 여기 이 중에서는 이 단독주택 이런 것들은 맨 밑에 있었어요. 이것도 의관이에서 그 관광휴게시설 밑에 있었고요. 그 정도만 알면은 바로 풀죠. 이제 관광휴게시설이 맞는 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반시설 유발개수가 가장 높은 것, 이것도 이제 순서만 대충 그림상의 순서만 알고 있으면 바로 맞출 수 있는 거죠. 자, 위관이 화수순종 일종 판매, 그 일종 여기 나왔어요. 그 다음에 보면은 일종 판매하면서 숙박을 하죠. 그러다 괄호에서 의료시설 가죠. 이 나머지 이거는 이제 리스트에 안 나와 있는 것들은 제일 밑에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답은 1번이 되겠죠. 의료시설과 교육연구시설의 기반시설 유발 개수는 같다. 의료시설은 0구 차였죠. 교육연구시설은 리스트에 없는 거였습니다. 0.7이었습니다. 자, 그렇게 문제들이 이렇게 나오면 순서에 대한 감을 가지면 대략 다 맞출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317번 시장 또는 군수는 기반시설 설치 비용 납부 의무자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부과해야 한다. 3개월이 아니라 2개월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2개월 이내에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부과해야 합니다.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내야 하는 납부 의무자는 사용승인 신청 후 7일 이내까지가 아니라 사용승인 신청 시까지 내야 되죠. 사용승인 신청 시까지 내야 합니다. 기반시설 설치 비용 산정 시 기반시설 설치하는 데 필요한 용지비용도 산입된다. 용지비용 당연히 들어가야 되겠죠. 이걸 그냥 상식적으로 맞출 수 있는 문제일 거고요. 사용승인 신청 시까지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내야 한다고 말씀드렸고, 물납도 인정이 됩니다. 밑에도 같은 내용이죠. 물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반시설 부담구역별로 특별회계를 설치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시범도시에 관한 내용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 6절 보칙 및 벌칙에서도 내용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청문에 대한 나오는데 개발행위 허가 제한의 경우에는 청문이 필요 없습니다. 제한이 아니라 취소의 경우일 때만, 개도실 취소할 때만 청문이 들어간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개도실 실시 계획을 취소할 때 그때 청문을 실시해야 되는 거죠. 자, 그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고요. 다음 회에는 이제 도시개발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